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장모님 때문에 겪었던 정말 어이없고도 황당한 사연인데요.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죠. 정말 떨렸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과일 세트랑 홍삼, 그리고 장인어른 좋아하신다는 양주까지 한아름 들고 여자친구네 집 앞에 섰는데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특히 아빠는 정말 자상하시고 인자하셔. 곧 아내가 될 여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파트는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였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장인어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열렸는데 제 눈에 들어온 장모님의 모습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영광은 무슨, 우리 딸이 하도 귀에 딱지 않도록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얼른 들어와요. 60대 초반이신데 정말 화려하게 차려 입으셨더라고요. 빨간색 실크 원피스에 금목걸이가 몇 개나 되는지 금팔찌도 양쪽에 차고 계셨어요. 화장도 정말 진하게 하셔서 아이섀도우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어요. 워낙 소박한 부모님과 살았던 터라 이렇게 화려한 건 봐도 적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장모님 시선이 제가 들고 온 선물 쪽으로 쏠리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백화점 마크네? 어느 백화점이에요? 현대? 신세계? 네. 신세계에서 샀습니다. 신세계? 아이, 거기 비싸던데. 이 과일 세트 얼마 주고 샀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이, 엄마, 손님한테 무슨 가격을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요즘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거실로 들어가니까 장인어른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정말 여자친구가 말한 대로 인자한 미소를 띤 분이셨죠. 깔끔한 니트 스웨터에 편안한 차림이셨는데 장모님과는 정반대였어요. 얘기 많이 들었네. 어서 와요. 앉아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부탁해야지. 내 딸 성질이 영 좋지 않지? 아니요,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딸을 진짜 좋아하는구만. 아빠, 내가 말했잖아. 나랑 진짜 잘 맞는다니까? 그래, 그거 하나면 돼. 장인어른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장모님은 계속 선물 꾸러미를 뜯어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면서 품평을 하셨어요. 어머, 이거 6년근 홍삼이네? 이것도 비쌌을 텐데. 아이, 그리고 이건, 아이고, 양주야? 발렌타인 17년? 이거 한 병에 20만 원 넘지 않아요? 아이, 당신은 뭐 아까부터 그런 걸 자꾸 물어봐. 아이, 뭐 물어보지도 못해요. 참나. 두 분의 티격태격 모습에 사실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민망했어요. 가격을 정확히 아시는 것도 놀랐고요. 엄마, 선물값 따지는 거 아니야. 아우, 정말 창피해. 아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지만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정확히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대기업 전자회사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라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 아무리 여자친구의 어머님이어도 기분은 좋지 않았죠. 과장? 몇 살인데 아직 과장이에요? 32입니다. 내년에 차장 진급 예정이고요. 32의 과장이면 월급이 얼마나 돼요? 엄마! 아내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장모님은 계속하셨죠. 아니,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연봉은 얼마예요? 정말 대답하기 곤란했지만 숨길 수도 없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전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천? 그것밖에 안 돼요? 요즘 대기업이면 더 받지 않아요? 남들보다 입사가 늦기도 했고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꿈이 작으시네. 장인어른이 헛기침을 하시면서 말리셨죠. 여보 그만해. 처음 온 손님 민망하게 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힘든데. 힘든 게 문제지. 우리 딸은 곱게 키운 딸인데 힘들게 살면 어떡해요?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지만 진땀 빼는 장인어른과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곱게 키운 딸 고생하며 사는 건 그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상견례가 있었어요. 호텔 한 식당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장모님이 처음부터 불만이시더라고요. 왜 특급 호텔로 안 잡았어? 남들 다 특급 호텔에서 하던데.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여기도 충분히 좋은 곳이야. 음식도 맛있고. 좋긴 뭐가 좋아. 내 친구 딸은 신라 호텔에서 했다던데. 장모님은 본인 친구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장모님 친구분은 장모님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대요. 뭐든지 비교 대상이었죠. 상견례 당일 저희 부모님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셨는데 검소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죠. 그런데 장모님은 또 화려하게 나타나셨어요. 이번엔 보라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2줄이나 하고 오셨더라고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올림머리도 하고 오셨는데 마치 결혼식 하객 같았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장모님이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저희 남편보다 3살 많으시네요. 그런데 현역에서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첫 만남에 연금 얘기를 물으시다니 이쯤 되니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내의 어머니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그럭저럭 생활할 정도는 됩니다. 그럭저럭이 얼마예요? 200은 넘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말리셨지만 장모님 계속하셨죠. 서로 집안 형편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평생 온화하고 성품이 올곧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참다가 겨우 꺼낸 말씀이신 것 같았죠. 저희가 부족하지만 제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따님을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게 밥 먹여주나요?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지.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어요. 음식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죠. 아내는 굉장히 저희 집에 미안해했고 장인어른은 또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하네라는 생각으로 거의 혀를 내두르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가 무겁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될 애가 착하니 망정이지. 에휴. 여보,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아들 마음이 불편하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장모님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어요. 먼저 예단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목록을 보시고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게 다야? 한복 두 벌하고 구두? 가방? 요즘 누가 이 정도로 예물을 해? 어머니, 저희 형편에 맞춰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외아들인데 집 한 채는 못 해주시더라도 전셋값 정도는 예물로 해주셔야지. 우리도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는 건데. 저희 부모님 형편이 딱 이 정도이시기도 하고 저희도 간소하게 하자고 이미 상의했습니다. 형편? 기본은 해야지.
한복은 최소 4벌. 그것도 명품 한복으로. 그리고 밍크 코트도 있어야 하고 시계도 금시계로. 가방도 에르메스나 샤넬로 최소 3개는 있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예단만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5천만 원이 뭐가 많어? 평생 한 번인데. 내 친구는 예단만 1억 받았어요. 또 어머님 친구분 얘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우시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셨죠. 사돈댁에서 요구가 너무 많아. 엄마가 최대한 해주고 싶은데 우리 형편으론 도저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올고 드신 분도 자식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철이 없어. 진짜 어머님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어쩌냐. 그러게. 자기도 마음이 안 좋겠네. 내가 찾아뵙고 사과 드릴까봐.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 마시겠지. 하지만 장모님은 작정한 듯 보였어요. 이게 뭐야? 요즘 3캐럿이 기본인데 1.5캐럿? 우리 딸이 이런 걸 끼고 어떻게 다녀? 엄마, 난 이거 마음에 들어. 요즘 누가 그렇게 큰 걸 껴. 그리고 정성껏 골라준 거잖아. 아내가 말했지만 장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마음? 마음이 뭐가 중요해? 남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 쟤는 시집을 어디로 갔길래 반지가 저 모양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3캐럿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면서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아이, 대출은 무슨. 그냥 현금으로 더 보태주면 안 돼? 정말 화가 났지만 딱 한 번만 참자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내가 보란듯이 결혼해서 우리 사위라는 걸 들어보겠다고 이도 악물었어요. 하지만 가전문은 정말 전쟁이었어요. 장모님은 마치 가전 품평회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가 이게 뭐야? 양문형도 아니고 일반 냉장고? 어머니, 신혼집이 20평인데 양문형은 너무 커요. 20평? 아니, 신혼집이 왜 20평이야? 최소한 30평은 돼야지? 아니면 아예 40평으로 가든가. 저희 능력으로는 20평이 최선이에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지. 자네 부모님한테 도움 못 받나?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심력 끼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전에 저희 형편에 맞게끔 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그 말은 지금 형편이 어려운 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란 말이야? 그날 아내는 저한테 너무 미안했는지 울면서 전화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해. 내가 말려도 안 들어. 괜찮아. 다 참을 수 있어. 너만 있으면 돼. 예식장을 정하는 것도 일대 파동이었어요. 저희가 예약한 곳은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기로 소문난 중형 예식장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장모님이 예식장을 보러 오셨다가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허름한 데서 결혼식을 해? 건물도 오래됐고 로비도 좁고 이런 데서 하면 평생 후회해. 어머니,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하객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음식이야? 격식이지? 남들 다 특급 호텔에서 하는데. 엄마, 특급 호텔은 너무 비싸요. 한 번에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이 뭐가 많어? 평생 한 번인데. 빚을 내서라도 호텔에서 해야지. 엄마, 제발 철 좀 들어. 오빠도 그렇고 우리 집이 무슨 재벌인 줄 알아? 아내가 거들자 장인어른이 나서셨어요. 에이, 그러게 작작해. 애들이 알아서 좋은 곳 했겠지. 그리고 괜찮고 적당한 곳이면 됐지. 왜 자꾸 간섭이야?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내 친구 딸은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우리 딸은 이런 데서 하면 창피하잖아요. 또 친구분 얘기였어요.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참다 못했는지 폭발하고 말았네요. 엄마 친구가 그렇게 좋아? 아주 강남까지 가겠네? 그 집은 그 집이지 왜 이렇게 비교를 해?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엄마 체면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고.
너 같은 딸을 둔 내가 한심해. 엄마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장모님에게 지쳤는지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미안함에 흘리는 눈물이었을 테지만요. 자기야, 괜찮아? 오빠, 나 정말 엄마가 싫어. 왜 맨날 남이랑 비교해? 어려서부터 진짜 넌덜머리가 나. 내가 있잖아. 나 때문이라면 괜찮아. 오빠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인 게 창피해. 그날 이후로 아내는 일주일 동안 본가에 가지 않았어요. 장모님도 연락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장인어른이 중재를 하셨어요.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지내는 거지? 화난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야. 화해하고 결혼 준비 마저 하자. 아빠,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예전부터 엄만 그랬어. 늘 보여지는 거에 중시했지. 장인어른도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어떻게 풀어드렸는지 일주일 만에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네요. 결혼식장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대신 내 친구들한테 창피당하면 너희 책임이야. 그게 화해였어요. 정말 어이없었죠. 사실 어이가 없다기보다 제 아내가 너무 불쌍했네요. 평생 저런 사람 밑에서 시달렸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내는 그때부터 장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장모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또다시 직접 호텔을 알아보고 오셨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W 호텔이 괜찮대. 거기로 해요. 어머니, 거긴 정말 비싸요. 기본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럼 반반씩 내면 되잖아, 4천씩. 엄마, 우리가 싫다고 했잖아. 왜 또 멋대로 알아봐? 멋대로?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체면 때문이잖아. 또 모녀 싸움이 시작됐어요. 정말 결혼 준비가 전쟁 같았네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는데 저희는 모녀 전쟁이었죠. 물론 아내는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 같았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날이 됐어요. 장모님은 새벽 5시부터 미용실에 가셨대요. 결혼식장에 나타난 장모님을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핫핑크색 한복에 머리는 탑처럼 높이 올리고 얼굴은 무대 분장 수준으로 화장을 하셨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3줄이나 하고 팔찌도 양쪽 몇 개씩 차고 계셨죠. 신부인 아내보다 더 화려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사돈,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푸른 한복에 작은 브로치 하나만 달고 계셨거든요. 단정하고 품이 있으셨죠. 그런데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화려하긴요? 딸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사돈 어른은 왜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오셨어요? 마치 남의 집 결혼식 온 것 같잖아요. 저희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는 주인공이 신부라고 생각해서. 에이, 그래도 엄마도 주인공이죠. 좀 더 화려하게 입고 오시지. 이러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식장에서도 장모님은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객들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위 대기업 다녀요. 과장이래요. 아직 과장이지만 곧 진급한대요. 예식장이 좀 그렇죠. 애들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원래는 호텔에서 하려고 했는데 혼수는 뭐 그럭저럭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네요. 그런데 진짜 대참사는 피로연 때 일어났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장모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사회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 딸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노래 한 곡 할게요.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당황한 표정이었죠. 장모님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애모였어요.
떠나가는 님을 왜 못 잡냐고. 사람들은 나를 바보래. 음정도 박자도 다 틀렸어요. 게다가 감정을 너무 실어서 부르시는 바람에 마치 이별 노래 같았죠. 결혼식에 왜 이별 노래를. 하객들이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한 곡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앵콜 받았으니까 한 곡 더 할게요. 앵콜을 아무도 외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부르셨어요. 이번엔 님과 함께였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걸 보던 아내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달려가서 말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왜? 내 딸 결혼식인데 노래 좀 하면 어때? 엄마가 기뻐서 그래. 결국 장인어른이 나서서 장모님을 끌고 내려오셨어요. 됐어. 하객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되잖아. 아니 방해라니 흥을 돋우는 거지. 정말 결혼식이 엉망이 됐네요. 나중에 하객들이 저한테 와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결혼이 아니라 장모님의 동무대 같은 행사였네요. 야, 뭐 특색 있고 좋은데 괜찮아. 니네 장모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런 거야. 그래, 고맙다. 근데 심하긴 하다. 어떻게 견디고 사냐? 보통 아니시겠어? 친구들과 지인들은 애써 웃었지만 저를 다 안쓰러워하는 느낌이었고, 결혼식을 본 지인들은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끝이다 생각했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네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낯선 가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내도 놀라서 둘러봤어요. 새 소파, 새 테이블, 새 TV장 다 바뀌어 있었죠. 그때 장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집 봤지? 내가 다 바꿔놨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가 허락도 안 했는데. 허락? 내 딸 집인데 내가 꾸며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무 초라해서 다 바꿨어. 고마워해야지. 알고 보니 저희 없는 동안 장모님이 스페어 키로 들어와 다 바꿔놓으신 거였어요. 남들은 고부 갈등 겪는다고 하던데 전 시어머니 못지않은 장모님을 만나고 말았죠. 어머니 이게 다 얼마예요? 저희가 돈 드릴게요. 돈? 됐어. 내가 해준 거야. 대신 나중에 갚으면 돼. 나중에 갚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땐 몰랐어요. 가구뿐만이 아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 장모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이거 우리 집 맞아?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진짜 면목 없다. 우리 엄마가 원래 유별나. 앞으로도 이러시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잘 얘기할게. 미안해.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장모님의 불시 방문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것도 예고 없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1시간 전에 왔어. 너무 심심해서.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일찍 왔을 텐데. 연락? 딸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또 어느 날은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장모님이셨죠.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아침에 주려고 왔지. 맨날 대충 먹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장모님이 만든 음식이 다 짜고 맵다는 거였어요. 엄마, 우린 싱겁게 먹어요.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잖아. 이 정도 먹어야 힘이 나지. 장모님이 하신 요리라 그런지 억지로 먹었더니 속이 쓰리더라고요. 하루는 내가 무능력해서 장모님이 이렇게 날 편하게 대하고 막대하시나 싶다가도 아내가 우리 집에 잘하고 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뭐 이해해야지 싶다가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게 되었네요. 결혼 3개월쯤 됐을 때 장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희 통장 좀 보자. 통장이요? 왜요? 돈 관리 제대로 하는지 봐야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막 쓰잖아. 아내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거절했죠. 엄마,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알아서 잘한다고? 그럼 저축은 얼마나 해? 적금은 들었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 결혼 전에 엄마가 충분히 해줬으면 됐어. 이젠 결혼해서 남편까지 있는데 이런 거 왜 엄마가 하려고 해? 괜찮아.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래?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 장모님은 끈질기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축해요. 200? 아니, 그것밖에 안 돼? 네 남편 월급이 얼만데? 최소한 300은 저축해야지. 나머지 100은 나한테 맡겨. 내가 대신 굴려줄게. 무슨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장모님이 또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처음엔 돈 관리를 해준다고 하다가 저희가 돈을 맡기지 않자 이번엔 급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3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저흰 정말 놀랐어요. 3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네 남편 대출 받으면 되잖아. 직장인은 대출 쉽다며. 제가 어이없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전세 대출 있어요. 더 이상 대출은. 전세 대출? 그 깎아 얼마나 된다고? 딸이 엄마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때 장인어른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자네 나야. 혹시 집사람 거기 갔어? 네, 아버님. 돈 얘기했지? 절대 주면 안 돼. 사실 친구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날린 거야. 장모님이 전화를 빼앗으셨어요. 여보, 왜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쓸데없는 얘기? 당신이 내 퇴직금 5천만 원 날린 것도 모자라 애들한테까지 손 벌리는 게 쓸데없는 얘기야? 전화 너머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주식에 손을 댔다 큰 돈을 잃으셨대요. 그것도 장인어른 퇴직금으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정말 초췌해 보이셨죠. 내가 니들한테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까지 피해가 갔구나. 아버님, 저흰 괜찮아요. 사실 집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돈을 물쓰듯이 쓰고 남한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자 아내가 물었죠. 아빠,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뒤처지는 게 싫은가 봐. 특히 친한 친구 중에 부잣집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 집도 원래는 괜찮았어. 내가 중견기업 임원이었거든. 근데 집사람이 투자한다고 이것저것 다 날렸어. 지금 사는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야. 정말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부유해 보였는데. 그리고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절대 돈으로 니네 엄마 믿으면 안 된다. 평생을 그래서 내가 이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해. 아빠도 시달렸겠지만 저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내 시달렸어요. 진짜 엄마가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럴 줄 몰랐어. 그날 아내는 중요한 결정을 했죠. 아빠, 저 엄마랑 연 끊을래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평생 누구누구랑 비교당하면서 살았어요. 성적도 외모도 남자친구도 직장도. 그리고 돈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다 본인 친구 딸이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남편까지 비교해요. 지쳤어요. 저도 지지했어요. 맞아요, 아버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도 결국 동의하셨어요. 사실 아내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그 후로 아내는 장모님과의 연락을 최소화했어요. 장모님은 계속 전화하셨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죠. 야, 너는 왜 엄마 전화 안 받아? 너 지금 엄마한테 삐진 거야? 그깟 일로? 엄마가 딸한테 돈 좀 꺼달라고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엄마의 인형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어느 날 장모님이 또 오셨는데 이번엔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샤넬 클래스백이었는데 1,000만 원은 넘는 거였어요. 프로포즈용으로 아내에게 사주고 싶었던 가방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는 가방이었네요. 어머니, 그 가방 예쁘지? 오늘 샀어.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 그럼 비싼 걸 왜 사요? 돈도 없다면서?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당장 현금이 없는 거지. 카드로 샀어. 카드로? 아빠 카드예요? 아니, 내 카드. 할부로 샀으니까 괜찮아. 알고 보니 카드 빚이 이미 수천만 원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나중에 알고 펄펄 뛰셨대요. 이 사람아! 카드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데 또 가방을 사! 아이, 친구가 이번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샀는데 나만 없으면 어떡해? 친구! 맨날 친구 타령이야! 우리가 그 집이랑 비교가 되나? 아, 비교가 왜 안 돼? 나도 그 정도 수준은 돼! 정말 한심했네요. 환갑이 넘은 분이 친구랑 경쟁한다고 빚까지 내면서 명품을 사다니.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모님의 행동이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뵐 때마다 얼굴이 수척한 게 너무 안쓰러우셨죠. 매일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저희를 부르셨죠. 너희 엄마가 요즘 춤학원을 다녀. 춤학원이요? 그래, 스포츠 댄스인가 뭔가. 처음엔 운동삼아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이상해. 아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옷을 너무 젊게 입고 다녀.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신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써. 확실히 이상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20살처럼 옷을 입고 다니시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엄마의 춤학원을 지나가다 창문으로 안을 봤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춤 선생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서 춤을 추는데 그게 그냥 춤이 아니었어. 거의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어.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장모님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가끔 받으시면 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아, 친구랑 차 마시고 있어. 그런데 뒤에선 분명 댄스 음악이 들렸어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게 그렇지만 집사람이 통장에서 또 돈을 빼갔어. 이번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요? 그래. 뭐에 쓰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혹시 너희한텐 뭐라고 하든? 저희한테는 연락도 잘 안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명동에서 장모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 엄마가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봤어. 뭐? 남자? 춤학원 선생님 같았어. 40대 정도로 보이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설마 장모님이... 하지만 장모님이라면 진짜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은 들었네요. 며칠 후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춤학원 간다고 나가신 후에 뒤를 따라갔죠. 춤학원에 도착한 장모님은 정말 딴 사람 같았어요. 짧은 치마에 망사 스타킹, 하이힐을 신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죠. 키가 크고 잘생긴 40대 남자였는데 장모님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사모님, 오늘도 정말 예뻐요. 어머, 원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는 박 원장이라는 사람이었네요. 춤학원의 원장이요. 장모님이 수줍게 웃으셨어요. 60대가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정말 어색했죠.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원장이 장모님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장모님은 박 원장의 목에 팔을 두르고 마치 연인 같았죠. 아내는 참다 못해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장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네가 여기는 어떻게...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왜 와? 그리고 뭐긴 뭐야, 춤 연습하는 거지. 박 원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따님이시군요. 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전 박 원장입니다. 악수를 청하는데 아내는 정말 받기 싫어하더군요. 꼭 제비같이 생긴 것이 진짜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화가 나신 표정이었죠. 너희가 왜 거기까지 따라와? 창피하게?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창피한 건 엄마야.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들러붙어서 춤을 춰? 춤이 원래 그런 거야. 너희가 뭘 알아? 엄마,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장모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박 원장 좋아해. 원래도 특이하신 분이었지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한다는 게 정말 쇼킹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화를 내고 있었고요. 뭐라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래, 평생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야. 너희 아빠는 날 가정부로만 봤어. 하지만 원장님은 달라. 날 여자로 봐줘. 아내는 장인어른 얘기가 나오자 절규하더라고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돈만 노리는 거야. 돈? 원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답답했어요. 60대가 사랑 타령이라니. 일주일 후 장모님이 폭탄 선언을 했죠.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나 이혼할 거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뭐? 이혼?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 박 원장이란 사람 때문이지.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답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하셨다는 거였어요. 재산 분할로 이 집 절반과 현금 받을 거야. 그리고 새 인생 시작할 거야. 장인어른이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아내가 폭발했죠. 엄마! 엄만 정말 양심 없어? 평생 아빠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야. 엄마가 뭘 해서 돈을 벌었어? 맨날 아빠 돈으로 명품 사고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다니고. 그게 나쁜 거야? 아내가 남편 돈 쓰는 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탕진했잖아. 주식으로 날리고 사기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이혼까지 하겠다고? 장모님은 좀 충격을 받으신 듯 했네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엄마가 날 딸로 봤어? 난 그냥 엄마가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할 도구였잖아. 뭐? 맨날 누구네 딸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날 비교했잖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아내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중학교 때 전교 2등 했을 때도 누구네 딸은 전교 1등이라고 했고, 대학 갈 때도 누구네 딸은 명문대 갔다고 했고, 취직했을 때도 누구네 딸은 대기업 갔다고 했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더 잘하라고 한 거지. 더 잘하라고? 그게 사랑이야? 그건 엄마의 열등감이지. 엄마 친구한테 지기 싫어서 날 이용한 거잖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뭐? 사위가 장모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가족을 다 버리고 사기꾼한테 가시겠다고요? 장모님은 분노에 차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속이 시원한지 한참을 울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엄마 없어도 돼. 아니, 없는 게 나아. 그렇게 한참을 이혼 타령하던 장모님이었고, 장인어른도 내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역시 장인어른께 앞으로 여정을 책임지겠다까지 했던 상태였네요. 그런 장인어른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3일 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헐레벌떡 전화를 받으셨어요. 나야. 일단 이서방, 니네 장모 모르게 날 좀 빼줄게.
아니, 병원에 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성모 병원으로 와줘.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장인어른의 면회를 갔더니 장모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 화장실에 잠깐 가셨다고 했고 장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참 눈치를 보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사정을 했어요. 이서방, 지금 당장 나가야 돼. 그렇게 일단 영문도 모른 채 장인어른을 모시고 나왔고 경악할 진실을 듣게 됐죠. 자네 장모가 단단히 미쳐돌았어. 날 계단에서 밀쳤고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려 억지로 입원시킨 거야. 핸드폰도 뺏어서 간신히 찾아 자네 전화 받은 거고 하루에도 몇 번을 찾아와서 걷지 못하는 나한테 이 서류에 도장 찍어라 저 서류에 도장 찍어라 아주 내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래도 내가 가진 전부를 뺏어서 그놈에게 갖다 줄 심산이더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심각하구나 싶어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참다 못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박 원장이란 사람을 조사해달라고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박 원장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주로 돈 많은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박 원장은 이미 여러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어요. 수법은 항상 같았죠. 춤을 가르치면서 접근하고 사랑한다고 속이고 돈을 빼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현재도 여러 여성과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박 원장이 다른 여성들과도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준 돈이 벌써 2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으신 것 같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인어른 모르게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으셨다니. 저는 이 증거를 장모님께 보여드렸고 장인어른을 다치게 한 장모님 또한 고소에 진행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이런 건 다 조작이야. 너희가 원장님을 모함하려고 만든 거지? 엄마,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안 믿어? 안 믿어. 원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박 원장이 엄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엄마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 엄마가 엄마 친구 부자 아줌마처럼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걸 이용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곧 그 박 원장이란 사람이랑 콩밥 먹게 될 거라는 건 알아. 뭐? 아빠가 이번에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고소 진행할 거고 어떻게든 이혼해 줄 거니까 걱정 마.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장모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고소까지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끝이야. 박 원장을 선택하면 가족은 다 잃는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이 집에서 난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렇게 장모님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박 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셨대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아내는 그 사진을 보고 엄마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연락처도 삭제하고 사진도 다 버렸죠. 그리고 사기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장모님은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됐죠. 조사가 시작되자 박 원장의 여죄가 속속 드러났어요. 피해자가 장모님 포함해서 8명이나 됐어요. 피해 금액만 15억이 넘었고요. 경찰이 박 원장을 체포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먼저 들이댔어요. 늙어서 외로웠나 봐요. 돈 좀 받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장모님은 경찰서에서 박 원장의 진술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셨죠. 아, 그 아줌마요? 돈 많다고 해서 접근했죠. 사랑? 누가 그런 늙은 여자를 사랑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 원장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장모님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 원장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부유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어요. 장모님이 준 돈만 2억 3천만 원. 그중엔 장인어른 모르게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도 포함돼 있었어요. 박 원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이혼 재판도 진행됐어요. 장모님은 유책 배우자로 판정받아서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무단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죠. 결국 장모님은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도 받으셨네요. 재판이 끝나고 장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화려했던 옷과 명품 가방은 다 팔아야 했고 이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네 아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평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지. 내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 다 잃었네.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처음으로 여자 대접받는 것 같았거든. 바보같이. 그런 말은 일기장이나 쓰세요. 이제 나한테 씨알도 안 먹히니까. 1년이 지났어요. 장인어른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죠? 아버님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오히려 홀가분해. 평생 그 사람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를 찾은 것 같다. 장인어른은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손자들도 생겼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할아버지, 같이 축구해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공 차는 법 가르쳐 줄게. 반면 장모님은 여전히 혼자 사세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하루하루 힘들게 사신다고 해요. 70 가까운 나이에 식당 일을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욕심은 모든 걸 잃게 만든다는 것. 둘째, 남과 비교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것. 셋째, 가족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안다는 것. 장모님은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특히 본인을 부잣집 친구와 계속 비교하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무리했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기꾼에게 속아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죠. 저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고 장인어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셨죠.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구나. 아버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야. 가끔 장모님 생각이 나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후회는 안 하실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가족과의 인연도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이 일은 주변에도 큰 교훈을 남겼어요. 추막원을 다니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모두 경각심을 갖게 됐고 박 원장 같은 사기꾼들을 조심하게 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장모님처럼 남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르니까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걸 이제야 알았어. 아빠, 이제 힘듦은 다 떨쳐보내고 아빠만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잖아. 우리 딸, 그리고 사위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저희 아버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장인어른처럼 선하고 겸손하게 사신 분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고 장모님처럼 욕심부리고 가족을 배신한 분은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됐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조심하세요. 특히 나이 들어서 젊은 이성에게 빠지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